네, 4장은 언어의 구문과 구현 기법에 대한 건데요. 언어의 구문은 신텍스고요. 그 신텍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급 언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지금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언어 자체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이썬, C, 자바 이런 각 언어들은 구문하고 의미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구문은 신텍스고 의미는 시멘틱스죠. 그래서 구문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BNF, EBNF, 구문도표, 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등이 있고요.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int, char, float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자료 구조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할 때는 실제로 실행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가상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상 컴퓨터는 이제 자바의 JVM, 버추얼 머신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 컴퓨터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신텍스를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텍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텍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문자들을 표현을 하고요. 그 문자들을 이용해서 if, while, for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럴 땐 이제 알파벳,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특수문자 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이제 알골 60이라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들도 있어요. 이런 문자들도 되는데 이 문자들 중에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키보드에 없는 문자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삿가, 세 거꾸로 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다르다, 같다, 다르다에 다르다 동등 비교할 때 집합기호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알골 60은 이렇게 특수문자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골 60은 실제 구현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실제 구현하려면 키보드로 타이핑할 수 있는 것들로 코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골 60은 구현이 실제 컴파일러를 만들기 곤란한 그런 언어였고요. 이때 이제 문자 체계는 FCD 코드, ASCII 코드, 유니코드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문자들에는 그 코드 값이 소팅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각 코드 값들이 이 소팅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때 이제 토큰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if문의 경우에 if를 시작하는 토큰. 그다음에 왼쪽 괄호도 토큰이고요. 괄호 열고. 조건식에 대한 i는 0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에 해당되고요. 더셈 뺄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느 구성자, 식별자는 변수명, 함수명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분할 때 그때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항상 끝나잖아요. 그런 언어도 있고요. 또 다른 언어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세퍼레이터 기능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BNF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이 화살표를 콜론 이퀄, 화살표의 왼쪽을 non 터미널로 기술을 하고 화살표 오른쪽은 터미널 또는 non 터미널 그리고 또는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의 생성 규칙을 사람이 보기 편하게끔 기술하기도 하죠. EBNF에는 BNF의 3가지 메타기호가 추가되었고요. 반복, 선택, 택일 그런 예를 보시면 되겠고요. 파스칼 언어의 서브셋, 파스칼 언어의 서브셋으로 이 서브 파스칼을 EBNF로 표현한 그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 시작 기호가 서브 파스칼 시작 기호로 되어 있어요. 서브 파스칼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즉 프로그램 이름 명칭이 들어가고요. 세미콜론이라는 키워드 블락 뒤에 마침표라는 키워드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파스칼 언어의 프로그램은 이런 신텍스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블라블라블라 마침표로 끝나는. 예를 들면 여기 예제 소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 아이덴트, 퍼펙트 프로그램 이름, 퍼펙트라는 이름.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블락 부분이 이 부분이죠. begin, end까지. 여기까지가 블락 부분이고요. 그 블락 뒤에 마침표가 여기 마침표 있죠. 맨 마지막에 마침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어의 신텍스를 보시면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해서 이 블락 부분은 다시 정의가 돼 있죠. 블락은 뭘로 정의를 했냐면 여기 대괄호 옵셔널이죠. 이 const declaration 상수 정의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EBNF에서 그래서 요 대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상수 정의 여기 잘 안 잡히네 여기까지. 네, 그다음 상수 정의 뒤에 변수 정의 var declaration 변수 정의 부분이 오는데 변수 정의 부분도 없어도 돼요. 옵셔널이니까. 그 다음에 그 변수 정의 뒷부분 이 부분은 중괄호이기 때문에 중괄호 부분은 0번 이상 반복. procedure declaration. procedure는 함수를 파스칼에서는 procedure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 정의가 여러 개, 0개 이상 오다가 함수 정의. 그 다음에 compound statement는 반드시 와야 되네요. 앞부분은 전부 없어도 되죠. 옵셔널이거나 반복이거나. 그 다음에 하여튼 compound statement는 복문이잖아요. 문장 2개 이상, 0개 이상.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블락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아니네요. 여기가 상수정의 부분. 뒤에 변수정의 부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begin에서 end까지가 compound statement예요. 그러면 compound statement는 begin으로 시작해서 end로 끝나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compound statement는 begin으로 시작해서 end로 끝나고 begin, end 사이에 문장, statement가 문장 한 개거든요. 문장 한 개 뒤에 세미콜론 문장이 반복으로 되어 있죠. 중괄호 반복. 0개 이상. 결국 begin, end 사이에 statement가 한 개 이상 오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구별되는 게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C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C언어는 문장 뒤에 항상 세미콜론이 오죠. 1번 문장 세미콜론, 2번 문장 세미콜론, n번 문장 세미콜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파스칼은 좀 달라요. 파스칼은 문장이 2개 이상 있으면 세미콜론을 사이에 넣는 거죠. 분리자, 구분자, 조금 전에 separator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장이 한 개만 있으면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없어요. 근데 세미콜론이 2개 이상 오게 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구별하는 그런 신텍스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언어의 신텍스를 보면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텍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문도표, 신텍스 다이어그램은 터미널 로드는 원 안에 어떤 터미널 X라고 하자. X라는 터미널을 이 구문도표 표현할 때는 원으로 그리고 그 터미널을 그 원 안에 써주는 거죠. B단말은 non-터미널인데요. non-터미널 B라는 non-터미널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네모 박스에 non-터미널 기호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시작, 끝, 화살표를 그 흐름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터미널 기호하고 non-터미널 기호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앞 페이지에 봐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const와 procedure, and 점 이런 것들은 다 터미널들이에요. 터미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angle bracket 이 괄호 안에 쌓인 것들은 전부 non-terminal 기호예요. non-terminal 기호. 서브파스칼, 블락, const declaration, 변수 선언, identifier list, procedure 선언, compound statement. 즉 non-terminal 기호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non-terminal 기호는 반드시 정의. 생성 규칙으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on-terminal 기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터미널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EBNF에는 메타 기호가 세 가지가 있죠.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선택, 반복, 옵셔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구문도표는 이렇게 터미널 기호하고 non-터미널 기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구문도표는 이렇게 BNF 또는 EBNF 또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이렇게 생성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xi가 non-terminal 비단말이라면 박스에 넣었었죠. 모두 다 non-terminal이라면 x1 박스 그 뒤에 x2 화살표로 그 뒤라는 표시를 표시한 거죠. x2 그 뒤에 x3 그 뒤에 xn 이렇게 그리고 그 맨 앞에다가 여기 생성규칙 non-terminal a를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A 생성규칙은 x1 뒤에 x2 뒤에 xn이 오는 이런 형태를 표현한 거죠. 만약 xi가 터미널 기호라면 네모 대신에 1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이 생성규칙은 생성규칙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에는 n개예요. A 생성규칙이 n개예요. 이 경우에는 생성규칙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A를 x1, xn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 또는으로 했잖아요. 원래 각각 n개를 따로 생성규칙을 쓸 수 있는데 편의상 A 생성규칙을 모두 하나로 표현한 게 버티컬 바라고 했었죠. 그래서 A는 알파1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버티컬 바가 또는이죠. 또는 알파2로 정의되거나 또는 알파-n으로 정의되거나 이렇게 A 생성규칙 n개를 한 라인에 기술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구문도표에서 자, A 생성규칙을 n개이기 때문에 n개 중에 하나로 정의되는 거죠. A가 알파1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알파2로 정의되거나 또는 알파-n으로 정의되거나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여러 개로 이렇게 분기를 해서 이 중에 하나로 정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EBNF에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렇게 세 가지 메타기호에 해당하는 것을 구문도표로 그릴 때는 여기서 이제 이 생성규칙은 EBNF 생성규칙은 알파가 0번 이상 반복이죠. 그래서 A 생성규칙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화살표로 가면 0번 반복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알파를 한 번 반복할 때는 이렇게 되돌아와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알파 거쳐서 가면 A는 알파로 정의되거나 또는 알파로 정의되거나 알파 n개로 정의되거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반복을 구문도표로 표현을 하고요. 자, A는 알파로 정의되거나 또는 알파가 있거나 없거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else 파트가 있거나 없거나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A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알파가 없는 경우, A는 알파로 정의되거나 한 번인 경우, 이게 이제 옵셔널한 거죠. 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선택의 경우에는 이 소괄호니까요. 소괄호 알파1 또는 알파2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A는 알파로 정의되고 베타로 끝나는 그거 또는 여기가 알파2로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알파1으로 돼 있었을까요? A는 알파1 베타로 정의하거나 A는 알파2 베타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얼터너티브를 구문도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자, A, B, C 생성 규칙이 있죠. A 생성 규칙은 몇 개죠? 2개예요. 이 버티컬 바가 있으니까. A는 X로 정의하거나 또는 괄호 B 괄호로 정의하거나. 그러면 X가 터미널이네요. 그래서 터미널이니까 A 생성 규칙은 X라는 터미널로만 정의하거나 또는 괄호라는 터미널, B라는 non-터미널, 닫는 괄호 터미널 이렇게 정의하거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B 생성 규칙은 A 뒤에 C가 오는 거죠. 그래서 A, C가 non-터미널이기 때문에 네모로 해서 박스로 해서 B는 A 뒤에 C, AC로 정의되는 거죠. C는 이 반복이네요. 반복이기 때문에 바이패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거나 그 empty string이에요. 그다음에 더하기라는 터미널, A라는 non 터미널. 그래서 더하기 뒤에 non 터미널이 오는 이게 2번, 3번, 4번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A, B, C 생성 규칙을 구문도표로 표현을 해본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non 터미널 집합을 VN이라고 하는 거고요. non 터미널 집합 A, B, C, non 터미널 3개. 터미널 집합은 여기 덧셈 기호 X라는 놈 왼쪽과 오른쪽 이건 이제 그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이 문법은 각각 생성 규칙을 A, B 생성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시작 기호가 뭐예요? 시작 기호는 항상 첫 번째 생성 규칙의 non 터미널이에요. A가 시작 기호예요. 그래서 이 문법은 A를 정의한 건데 A를 BC라는 non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서브 파스칼의 예를 들어보면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서브 파스칼 얘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여기서 시작 기호는 서브 파스칼 이 non 터미널이에요. 이 non 터미널에 대해서만 정의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로만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이덴트, 블락이라는 non 터미널로 정의를 한 거고 아이덴트를 여기 생략했네요. 어디 있어야 돼요?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또 블락도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또 블락도 바로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const declaration 변수 선언, procedure 선언, compound 선언 이런 non 터미널들을 이용해서 또 정의를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번째 생성 규칙의 non 터미널이 시작 기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이 A가 시작 기호이고 A를 뭐 이렇게 정의했는데 B라는 non 터미널 또 B는 AC라는 non 터미널을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구문도표를 기술한다면 시작 기호가 A죠. A는 X로 정의하거나 또는 괄호 안에 B죠. 괄호 안에 B인데 B를 AC를 집어넣었어요. A. 근데 C를 또 여기 집어넣었어요. C를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문법을 하나의 그림 형태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서브 파스칼 조금 전에 봤던 그 신텍스를 EDNF를 구문도표로 표현해 보면 서브 파스칼만 정의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아이덴트, 세미콜론, 블락, 마침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신텍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아이덴트는 또 그려줘야 되죠. 여기선 아이덴트는 간단하니까 생략했네요. 자, 블락 부분은 상수 정의 부분, 변수 정의 부분, 프로시저 정의 부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정의 부분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각각 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구문도표로 그려본 거네요. 다음은 파스트리와 추상 구문틀인데요. 이 파스트리는 어떤 문장을 신텍스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를 파스트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파스트리 예를 보여드린 거네요. 아이덴티파이어는 변수 이름 또는 함수 이름, 변수명, 함수명이죠. test1이라고 하는 변수명, 어쨌든 변수명인지 함수명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이덴티파이어, test1에 대해서
이 신텍스에 의해서 이 테스트 1의 분석 결과를 파스트리로 그려본 거죠. 그러면 T가 레터, 뭐 E도 레터에서 각각 레터, 1은 디짓. 네, 이 레터는 또 아이덴티파이어고요. 레터는 아이덴티파이어가 구성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뒤에 레터가 와도 또 아이덴티파이어가 돼요. 아이덴티파이어 뒤에 레터. 이 아이덴티파이어 생성 규칙이 3개죠. 레터로만 정의할 수도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뒤에 레터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T2까지가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요. 또 아이덴티파이어 레터가 합해서 또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요. 또 아이덴티파이어 레터가 돼서 또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이 돼서 아이덴티파이어로 되는. 그래서 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텍스에 맞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파스트리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파스트리라고 하죠. 분석 결과. 다음은 모호성하고 결합성 우선순위인데요. 일단 지금 아이덴티파이어 B33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시작 기호로부터 쭉 유도를 해봤네요. 아이덴티파이어는 아이덴티파이어 셋 중에 하나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디짓을 3으로 유도할 수 있고요. 아이덴티파이어를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생성 규칙을 적용한 거예요. 생성 규칙 이 3개 중에 아이덴티파이어 생성 규칙. 그래서 그다음에 디짓을 3으로, 디짓은 뭐 영재선도 그 중에 3으로, 아이덴티파이어를 레터를 B로 해서 시작 기호로부터 B33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인 거죠. 근데 이 유도 과정을 지금 2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첫 번째 유도 과정을 보였고요. 또 다른 유도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유도는 되는 거죠. 유도만 되면 B33은 아이덴티파이어 신텍스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유도 과정이 이렇게 2가지가 발생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이 내용을 파스트리로 그려보면 동일한 파스트리가 생성이 돼요. 즉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는 아이덴티파이어 디짓,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으로 파스트리 형태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짓을 3, 디짓이 3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파스트리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디짓,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렇게 각 유도 단계마다 서브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를 레터를 B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 번째 유도 과정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이 유도 과정을 그대로 생성 규칙 적용할 때마다 서브 트리를 그려보면 아이덴티파이어에서 아이덴티파이어 디짓으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덴티파이어 디짓 이 부분 구성되고요. 또 아이덴티파이어 레터 이 부분 구성되고, 즉 이 파스트리가 생성되는 그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최종 결과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장을 유도를 하면 항상 파스트리가 한 개만 생성이 돼야 돼요. 유도 과정은 다를지라도 파스트리가 동일한 파스트리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호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호한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3-2 곱하기 5라는 간단한 수식을 신텍스에 의해서 신텍스를 먼저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줬네요. 일단 이런 유도 과정이 있다고 하자. 유도 과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없어서 맨 처음에 수식 마이너스 exp 마이너스 exp 이걸 먼저 적용하는 경우하고 exp 곱하기 exp를 적용하는 이런 경우에 다른 모양의 파스트리가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위의 것은 수식은 수식 빼기 수식 이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수식이 3으로 만들어지고 또 수식이 곱하기가 그 다음 나중에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도 과정에서는 exp는 exp 곱하기 exp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exp가 exp 마이너스 exp를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동일한 문장 이것에 대해서
파스트리 모양이 다르죠. 파스트리 모양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 위 파스트리 경우에는 2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하고 3 빼기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아래 파스트리는 3 빼기 2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계산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장을 파싱을 할 때 다른 모양의 파스트리로 분석이 되게 되면 파스트리 모양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스트리 모양이 2개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법을 모호한 문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호한 문법이고요. 그럼 모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모호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호성을 제거하려면 이제 새로운 non-terminal 기호를 도입해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줘야 돼요. 왜? 조금 전에 모호성이 발생한 이유가 곱셈과 뺄셈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법이었기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조금 다르게 써줘서 이렇게 뺄셈을 나중에 하고 곱셈을 먼저 하도록, 곱셈 먼저 하고 뺄셈을 나중에 하도록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문법을 다시 작성해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7-3-2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7-3을 먼저 할 건지 3-2를 먼저 할 건지 이렇게 다른 모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모호성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연산자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좌결합 규칙, 우결합 규칙도 반영해서 문법을 다시 기술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모호성이 없도록 문법을 기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와 곱하기, 뺄셈과 곱하기, 그리고 곱셈, 뺄셈 각각의 경우에는 좌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모호성을 해소한 문법이 이해가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구문과 프로그램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신뢰성은 이렇게 2,10은 이런 포트란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이 두 문이 반복문이거든요. 포트란에서 반복문인데 이거 띄어쓰기는 포트란에서는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사실은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기를 콤마로 써줬으면 콤마로 했으면 2부터 6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됐을 텐데 이 타이핑 에러 때문에 콤마를 마침표로 잘못 쓰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변수 do10i라는 변수에 2.6이라는 값을 배정해주는 어사이먼트 치환문으로 인식하는 이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즉 신텍스를 이렇게 잘못 정의 신텍스에서 모호하다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분명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신텍스 기술하게 되면 포트란처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신텍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PL1 같은 경우에도 C 언어에서도 뭐 A는 B는 C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B는 C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걸 결과의 return 값을 A에 어사이먼트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인식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구문의 신텍스라는 것은 언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를 간단히 소개를 한 거죠. if문도 마찬가지예요. 댕글링 else. 이렇게 else가 하나 있는데 if가 2개 있는 경우에 이 else가 첫 번째 if에 걸리는지 두 번째 if에 걸리는지 이게 모호한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프로그램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C 언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C 언어는 항상 의미 규칙으로 해서 else가 가까운 if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미 규칙으로. 근데 이제 여튼간에 우리는 구문론과 의미론이 별개이기 때문에 구문론, 신텍스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 의미 부분을 봐야만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문 자체에서 의미론까지 가지 않고 댕글링 엘스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골 609 같은 언어에서는 이 and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and 키워드. 그래서 이 경우는 if and가 되는 거죠. 또는 알골 68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 다르게 해석하려면 이 and 키워드를 여기다 써주면 여기 if 문 and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럼 이 else가 바깥 if에 걸리는 거죠. 첫 번째 거에서는 여기서 이 if and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if 같은 요 else가 안쪽 if에 걸리는 거고 이렇게 if 문의 끝 표시 키워드가 추가된 그런 신텍스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골 68에서는 and라는 키워드 대신에 fi라는 키워드를 도입을 했네요. and 대신에 fi, if를 뒤집어서 fi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fi를 쓰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요 if는 요 fi 이렇게 올리는 거고 여기까지. 요 바깥의 if는 바깥 fi는 바깥 if인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if 키워드마다 fi로 매치되도록 강제로 이런 게 이제 알골 68이고요. 알골 60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알골 60은 필요한 경우에 and 키워드를 써라.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뭐 피에론 같은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이제 피에론 파스칼은 뭐 1번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명확하진 않지만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스칼의 경우에도 이제 뭐 알골 60처럼 and 키워드를 그러니까 begin and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begin and로 해서 여기까지가 if 문이고 이 else는 바깥 if에 걸리도록 해라.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else를 두 번 쓰는 거예요. if else 여기까지가 if else고 그러면 이 else는 바깥 if에 걸리고 이렇게. 댕글링 엘스 문제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언어마다 이렇게 신텍스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죠. 4.2절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현 기법인데요. 구현 기법은 컴파일러로 구현하거나 또는 뭐 인터프리터로 구현하거나 이런 내용이죠. 프로그램을 일단 번역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항상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번역 기법에는 이 번역기 자체를 영어로는 translate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translate에는 컴파일러도 있고, 뭐 어셈블러도 있고, 인터프리터도 있고 이런 얘기죠.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는 이 고급 언어 또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모듈, 기계어 형태, 오브젝트 모듈로 번역을 하고요. 즉 파일 단위로 번역을 하죠. 파일 단위로 번역을 해서 만약 C 언어의 경우에 A.C, B.C, 뭐 C.C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져 있다면 각각의 .C 파일을 .obj 또는 .obj 파일로 각각 번역을 한 그게 이제 목적 모듈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뭐 A.obj, B.obj, C.obj 등등을 하나로 묶어서 링커가 묶는 거죠. 묶어서 .exe 파일을 만들어요. 링커는 A.exe를 만드는 거고요. 이 뒷부분은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A.exe가 로드 모듈이고 이것을 로더가 메인 메모리로 로딩을 해서 CPU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네요. 컴파일해서 그다음에 링크해서 링커를 링키지 에디터라고도 해요. 링커 또는 링키지 에디터.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자, 번역기 종류는 조금 더 얘기를 했네요.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또는 링키지 에디터. 링커를 링키지 에디터라고 하는데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나를 빼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메모리에 로딩을 할 때 로딩되는 위치를 꼭 뭐 A, B, C 순서로 꼭 해야 되나요?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편의에 따라서 어쨌든 C, B, A 순으로 배치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거나 뭐 빼고 딴 걸 넣을 수 있거나 이런 조금 더 플렉서블한 링커를 링키지 에디터라고 하죠. 로더는 아까도 설명했네요. 이미 exe 파일, 실행 파일을 로드 모듈이라고 하는데 로드 모듈은 지금 뭐 개념적인 단어죠, 용어죠. 메인 메모리로 메인 메모리로 로드하는 단위를 로드 모듈, 즉 실행 파일이죠. a.exe. 그래서 메인 메모리 올려주는 것을 로더가 하고요. 프리프로세서는 C 언어에서 뭐 샵 인클루드에 해당되는 거죠. 전처리 또는 샵 매크로 정의, 샵 디파인. 그래서 프리프로세서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원시 언어를 원시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매크로 확장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은 인터프리터 기법이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잖아요.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실행하기 직전에 문장 바이 문장으로 문장을 기계어로 번역하고 실행하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죠. 컴파일러는 한 번만 번역하는데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번역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 시간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자, 뭐 번역기 종류와 인터프리터를 종합적으로 대략 개요를 도시해 본 거네요.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로더, 프리프로세서, 인터프리터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인터프리터는 글쎄요, 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번역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순수 번역, 순수 시뮬레이션 너무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고요. 하이브리드 기법도 있죠. 뭐 자바의 JVM처럼 중간 코드, 바이트 코드까지만 컴파일 번역을 하고 바이트 코드는 인터프리터 기법으로 이렇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고급 언어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컴파일러로 구현되는 컴파일러어. 대부분 언어들이 여기에 속하죠. C++, 자바 등등 여기에 속하고요. 인터프리터로 구현되는 인터프리터어. 파이썬을 여기다 넣어줘야 될 텐데 루비, 파이썬처럼 스크립트어, 리습, 스노볼, API, 프롤로그, 파이썬 등등 이 인터프리터어에 속하네요. 자, 여긴 마지막으로 이게 연습 문제를 제가 화면 스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이겠네요.